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이루어지는데 한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게 잡느냐가 관건일 텐데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회담이 간만에 열립니다. 회담의 의미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마지막 방문이 2019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 4년 만이고, 그때도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가셨던 건데 사실 양자회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자회담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신 게 2011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1년 몇 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열린 이명박 거죠. 대통령 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교토회담에서 상당히 고성에 오갈 정도로 험악했어요. 음. 그때 문제도 역시 역사 문제였어요. 일본 위안부 문제였거든요. 네. 이번에 오랜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거죠. 뭐 지난해 9월달에 뉴욕에서 11월달에는 프놈펜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상대국을 방문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어떤 결과를 낼지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건 사실 실무자들이 풀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현재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내줄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강제징용 해법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놓긴 했습니다. 뭐 우리가 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일본이 여기에 호응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현재 일본의 분위기로 보면은 네. 우리가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3월 6일 날 박진 장관이 이제 우리 해법을 밝히면서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라고 봐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해결의 끝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채워졌는데 앞으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서 절반을 채워야 한다. 네. 그 절반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정말 중요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중대한 결정을 해줄지 결단을 해줄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첫 번째 바로 이제 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유감 정도 얘기만 하고 계속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뭐가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일본은 오랫동안 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이제 사죄 필요라고 해요. 네. 언제까지 사죄를 해야 되냐? 혹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한테 사죄를 요구하면은 거기에 응해야 하냐? 이런 그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시는 게 1998년 10월 달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역사 인식. 이게 오부치 당시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통전한 반성을 하고 사죄도 하셨어요.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민지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런 고통, 피해 이런 손해에 대해서 통전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 하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또 없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1995년 8월 15일 날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담화를 냈어요. 이거는 뭐 식민지 지배뿐만 아니라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과 식민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죄를 했던 것이고 그 뒤에 뭐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또 8월 15일 날 담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이번에 14일 날인데 당시 아베 총리는 두 번의 기존의 그 역대 정권이 했던 그런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많은 사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우리가 저게 진심 어린 거냐, 진심 어리지 않는 거냐 하는 거는 좀 뭐 달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또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 소위 이제 우리가 망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이어지다 보니까 진심 어린 사죄가 없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조금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동안 수출 규제 부분이 조금 풀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미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우리 국방백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 네.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닌데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원래대로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통상 당국 간에 네. 이미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정상으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뭐 규정 법안을 좀 바꾸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국회도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딱 이 시간부로 원래대로 복귀하겠다 하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미 이 당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절차를 마치면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회담이라는 것이 뭐 분위기가 좋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발표 같은 것도 함께 하거나 예. 질의응답도 함께 받거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 국민들에게 두 정상이 솔직하게 회담을 하고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이제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처럼 할 것이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촉박했다. 사전에 당국 간의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2008년도에 2008년 4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동 언론 발표라는 걸 했어요. 예. 그때도 한 5개 항목에 걸쳐서 뭐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정상화하겠다, 뭐 인적인 교류를 확대하겠다, 뭐 경제 협력을 하겠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 뭐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큰 항목별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만큼 망라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공동 언론 발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아하. 다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성과를 발표하고 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응할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민감한 문제가 양 정상한테 갈 수 있고 오랫동안 냉랭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신뢰가 쌓인다든가 관계가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면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이 주목을 해야겠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또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뒤에 두 곳에서 연달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나왔어요. 네. 전 이거 보면서 약간 과거 이제 아베 이제 전 총리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또 예. 만찬과 예. 골프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원래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1박 2일이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고요. 또 원래 이제 그 상대방을 방문하게 되면 전통적인 그런 음식을 베풀거나 혹은 찾아오는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저도 좀 알아보니까 뭐 두 군데를 들리는데 레스토랑에서는 뭐 스키야키 일본의 음식이죠. 스키야키를 전통적인. 드시고 예. 네. 그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돈가스하고 오므라이스를 먹기로 했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 2차 하면 2차는 이제 술이 좀 포함되고 그렇죠. 기시다 총리도 상당히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두주불사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술 한잔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 술 먹기는 좀 그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두 군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좋은 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또 신뢰가 쌓일 거고 또 다음을 또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회담이라는 게 결국 이제까지 셔틀 정상회교를 복원하겠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복원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재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거고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기시다 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제 교도통신이었나요? 거기서도 이미 원한다면 방한 역시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분위기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좀 물어보니까 네. 7, 8, 9
이때쯤 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상 그 뭐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일본 국내적으로 본다면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정권을 뭐 유지하는데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죠.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것도 있고 당면한 과제는 5월달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G7 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리에 개최하고 일본이 말 그대로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국제 정치 혹은 경제 혹은 기시다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G7 정상들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 지금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본 측에서 그렇게까지 나온다면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도 한국 방문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경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계 총수들 또 기업인들이 동행을 하는데 경제 협력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아닌 경제계에서의 좀 해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투트랙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정치 특히 역사 문제의 경우는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양국 사이의 인식의 차이도 있었고 현안으로 부상하면은 조금 관계가 냉랭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뒷받침했었고 또 안보가 뒷받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역사 문제다 경제,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거는 인적인 교류가 계속 확대됐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하는 거는 결국 양국의 경제계에서는 이 냉랭한 양국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계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때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가고 양쪽에서 그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랄까 이런 것이 좋아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 이상 찼다. 나머지 반은 진정한 사죄 그리고 이 재단에 자발적인 기여죠.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얘기가 없었는데 좀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기업. 안타깝게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번복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다 하는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그 기업이 네. 우리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재단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문제도 사실상 그런 좋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의 재계와 한국의 정경련이 계단내는 그 정경련이 네. 미래 청년기금 이런 거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의 교류, 인적인 교류 혹은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사용할 그런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정도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단란의 그 회원사이거든요. 거기도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간에 회비를 내든 경제적으로 아마 돈을 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재단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거는 아직 불투명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아직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청년 기금 조성에는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이 미래청년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한일 관계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교류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메시지가 나오겠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10월 달에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일본 천황 일왕의 그 즉위식에 갔을 때도 네. 개요대학에서 또 강연할까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요대학에서 강연을 하신대요. 어떤 내용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도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새롭게 그 부담 상처를 주지 않게 해야 할 어른들의 몫인데 잘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때
98년 10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국회에서 연설도 했거든요. 연설에서 했던 그 말씀을 좀 따와서 우리가 한일 간의 역사를 보면 1500년 동안은 아주 관계가 좋았다. 근데 50년도 아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안 좋은 역사가 좋은 역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윤 대통령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강조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나 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국이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두 나라가 글로벌한 그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국도 잘 와다. 우리도 여러분들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이제 셔틀 외교하면 중간에 있는 제3자가 왔다 갔다 하는 외교인데 한일 간의 셔틀 정상은 정상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상 간의 셔틀 외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자라는 의미인데 복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 목적은 윤 대통령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우리 외교부도 한 대일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의 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치적으로 최고의 정책 결정자는 대통령과 총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데 지혜를 좀 두 분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 외교를 앞두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